한 동굴의 입구에는 많은 구조대들과 대학생들로 보이는 청년들이 모여있다. 그들은 애타게 기도하고 있다. 그 안에 있을 3명의 대학생들이 조금만 더 버텨주기를. 요쿠셔 데일스 지역에는 오랫동안 동굴 탐험가들을 매혹시켜온 2개의 신비로운 동굴이 있었다. 하나는 랭스트로스 팟이라는 깊은 통로들로 이루어진 도전적인 수직 동굴 시스템이었고, 다른 하나는 랭스트로스 동굴이라는 상대적으로 넓은 통로들로 구성된 동굴이었다. 두 동굴은 지표면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에 각각의 입구를 가지고 있었다. 수십 년간 동굴 탐험가들은 이 두 동굴을 독립적으로 탐험해왔다. 랭스트로스 팟은 기술적인 도전을 원하는 탐험가들에게 인기가 있었고, 랭스트로스 동굴은 좀 더 여유로운 탐험을 원하는 이들이 찾는 곳이었다. 하지만 1967년 모든 것이 바뀌었다. 한 무모하면서도 용감한 탐험가가 랭스트로스 팟의 가장 깊은 지점에서 완전히 물에 잠긴 좁은 틈을 발견했다. 그런데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틈에 몸을 집어넣어 프리다이빙으로 그 구간을 통과하는 모험을 감행했다. 8m의 수중 터널을 헤엄쳐 나간 끝에 그가 발견한 것은 놀라운 진실이었다. 그것은 바로 랭스트로스 동굴의 깊숙한 내부였던 것이다. 이 발견은 동굴 탐험계에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수십 년간 별개의 동굴로 여겨졌던 두 곳이 실제로는 거대한 하나의 동굴 시스템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이는 마치 숨겨진 보물 지도를 발견한 것과 같았다. 지질학적으로도 매우 흥미로운 발견이었다. 지하 깊은 곳에서 석회암 지층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지하수의 흐름이 이 두 동굴을 자연스럽게 이어놓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이 수중 연결 구간은 동시에 극도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다. 약 8m 길이의 완전 침수 구간을 호흡 장비 없이 통과해야 한다는 것. 숙련된 프리다이버에게도 상당한 도전이었다. 더욱이 좁고 구불구불한 통로, 차가운 물, 그리고 완전한 어둠 속에서 진행해야 하는 작업이었다. 당시 스쿠버 장비는 존재했지만 1970년대의 장비들은 부피가 크고 무거워서 이런 좁은 동굴 구간에서는 오히려 방해가 되었다. 특히 랭스트로스 팟의 수직 통로들을 로프로 하강한 후 무거운 스쿠버 장비를 끌고 좁은 수중 구간을 통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따라서 랭스트로스 팟에서 랭스트로스 동굴로의 완전한 통과는 요쿠셔 데일스 동굴 탐험가들에게 일종의 성배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 이를 성공적으로 완수한다는 것은 단순한 탐험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그것은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용기를 증명하는 궁극적인 도전이었던 것이다. 바로 이런 역사적 배경과 도전적 매력 때문에 1976년 뉴캐슬 대학교 동굴 탐험 클럽에서 6명의 대학생이 이 전설적인 구간에 도전하게 된 것이었다. 이들은 피터, 앨런, 데이비드, 마틴, 브라이언, 도널드이다. 이 중에서 리더격인 피터는 클럽에서 가장 경험이 많은 탐험가 중 하나였으며 나머지 멤버들 역시 최소 2-3년의 동굴 탐험 경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1976년 11월 28일 일요일 당일 아침, 6명의 탐험가들은 버크덴 마을의 작은 펜션에서 함께 아침 식사를 했다. 분위기는 흥분과 긴장이 교차하는 독특한 에너지로 가득했다. 각자는 자신의 장비를 점검하고 마지막으로 계획을 재확인했다. 웨트슈트, 헬멧, 방수 랜턴,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특히 이들이 자랑스러워했던 것은 최신형 웨트슈트였다. 당시로서는 상당히 혁신적인 장비였으며 온도가 낮은 편이었던 해당 동굴에는 저체온증의 위험성이 컸지만 이것이 그들의 안전을 보장해줄 것이라 믿었다. 오후 1시경 탐험대는 랭스트로스 팟의 입구에 도착했다. 차가운 공기가 동굴 깊숙한 곳에서 올라와 그들의 얼굴을 스쳤다. 이곳에서 최종 장비 점검과 역할 분담이 이루어졌다. 누가 선두로 들어갈 것인지, 수중 구간에서의 순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모든 것이 세심하게 계획되었다. 팀 리더는 이 정도면 완벽하다고 선언했다. 동굴 내부로 들어선 탐험대는 처음에는 순조로운 진행을 보였다. 랭스트로스 팟의 초기 구간들은 숙련된 그들에게는 충분히 넓고 안전했으며 아름다운 종유석과 석순들이 그들의 헬멧 불빛에 신비로운 모습을 드러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고 팀의 사기는 최고조에 달해 있었다. 하지만 진짜 도전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더 깊이 들어갈수록 통로는 점점 좁아졌고 물의 흔적들이 곳곳에 보이기 시작했다. 동굴 바닥에는 차가운 물이 고여 있었고 안쪽의 고여있는 물에 의해 공기는 습하고 무거워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드디어 목표로 한 수중 구간 입구에 도달했다. 앞쪽으로는 완전히 물에 잠긴 통로가 이어져 있었고 헬멧의 불빛으로는
구간으로는 그 끝이 보이지 않았다. 이곳이 바로 랭스트로스 팟의 핵심 구간이자 그들의 기술과 용기가 시험받을 순간이었다. 동굴 탐험 용어로 썸프라고 불리는 이런 완전 침수 구간은 지하수가 동굴 통로를 완전히 채운 곳이다. 물의 수위가 동굴 천장까지 올라와 있어 공기 호흡이 불가능한 구역으로 마치 자연이 만든 수중 터널과 같다. 하지만 이 8m 구간은 단순한 직선이 아니었다. 지질학적 변화에 의해 형성된 이 통로는 3개의 서로 다른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첫 번째 구간은 약 3m 길이 정도의 입구에서 시작되는 가장 좁은 부분으로 탐험가는 거의 기어가듯 통과해야 했다. 물의 깊이는 약 1m였고 바닥은 매끄러운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리고 첫 번째 구간을 지나면 기적 같은 공간이 나타난다. 중간 휴식지이자 생명의 방이라 불리는 직경 약 1m, 높이 2m 정도의 작은 동굴 공간으로 천장 부분에 소중한 공기 주머니가 형성되어 있었다. 이곳은 에어벨이라고 불리는 자연현상으로 지하수가 상승할 때 갇힌 공기가 천장에 모여 형성된 것이었다. 두 번째 구간은 약 5m 길이의 공기 주머니에서 랭스트로스 동굴로 이어지는 마지막 구간으로 점점 넓어지면서 랭스트로스 동굴의 수면으로 연결되었다. 팀 리더인 피터가 물에 발을 담그며 온도를 확인했다. 물은 예상보다 차가웠지만 견딜만한 수준이었다. 그는 팀원들에게 최종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한 번에 한 명씩 천천히, 그리고 중간 공기 주머니에서 충분히 쉬고 나서 다음 구간으로 넘어가는 전략이었다. 그들의 계획은 논리적이고 완벽해 보였다. 중간 지점의 공기 주머니는 마치 신이 내린 선물처럼 여겨졌다. 그 작은 공간에서 호흡을 정리하고 체력을 회복한 후 남은 5m 구간을 여유롭게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피터가 첫 번째로 물속으로 사라졌다. 차가운 물이 외슈트 틈으로 스며들며 충격적인 차가움을 선사했지만 그는 침착하게 앞으로 더듬으며 기어나갔다. 몇십 초가 지났을까 그는 공기 주머니에 도달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숨을 쉴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었다. 그는 몇 번 깊게 숨을 쉬며 다음 구간을 준비했다. 그가 내는 소리가 물과 바위를 통해 희미한 진동으로 남아 동료들에게 전해졌다. 두 번째로 앨런이 차례대로 수중 구간에 진입했다. 각자는 공기 주머니에서 잠시 머물며 호흡을 고르고 다음 구간으로 향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 같았다. 세 번째로 간 데이비드도 문제없이 공기 주머니에 도달했다. 그리고 잠시 숨을 고르는데 무언가 이상한 것을 느꼈다. 숨을 쉬기가 어려웠고 머리가 어지러웠다. 가슴이 답답해지며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해오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사실 공기 주머니의 진짜 면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지구의 대기는 약 78%의 질소와 21%의 산소, 그리고 아르곤 같은 소량의 다른 가스로 구성되어 있다. 숲과 같은 지상에서는 산소 농도가 약 21% 수준을 유지한다. 그러나 지하 환경에서는 산소 농도가 19%까지 내려가기도 한다. 이 경우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판단력 저하와 함께 심장 박동수와 호흡수가 증가한다. 만약 어떤 공기 주머니의 산소 농도가 19%라면 곧바로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산소 농도 6% 이하 정도의 매우 낮은 산소 농도에서는 공기를 한 번 들이마시기만 해도 순간적인 혼절과 호흡 중단이 일어날 수 있어 생명에 위험한 상태가 된다. 그리고 당시 이곳의 산소 농도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알 수 없을 것이다. 아무튼 무언가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낀 데이비드는 두 번째 구간을 잠수하기 시작했다. 가슴이 답답하고 몽롱한 기운이 들던 그는 앞으로 점점 나가더니 결국 안전하게 통과했다. 그리고 데이비드가 잠수를 시작하고 몇 분 뒤 예정대로 마틴이 출발했다. 네 번째로 들어간 마틴도 공기 주머니에 도착했다. 그리고 숨을 들이마셨는데 차가운 동굴 온도에 비해 공기가 차갑지 않고 뜨겁게 느껴졌다. 가슴이 답답해옴을 느끼며 좀 더 크게 숨을 쉬어보았지만 답답한 감각은 더욱 심해지기만 했다. 그렇게 호흡이 빨라지자 더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다. 산소 대신 무언가 무거운 것이 폐 안에 가득 차는 것 같았다.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지만 이미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다. 이산화탄소 중독의 초기 증상인 혼란과 방향감각 상실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제정신이 아니게 된 마틴은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허우적거리기만 한다. 다섯 번째로 가기로 한 브라이언은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잠수를 시작했다. 수경이 있었지만 시작 부분의 통로는 매우 좁은 길이었고 앞서 지나간 사람들에 의해 실트아웃이 발생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그저 손으로 길을 더듬으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러던 중 갑자기 무언가가 몸에 부딪히며 앞을 막아섰다. 그것은 다름 아닌 마틴의 몸이었다. 길이 막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게 된 순간 브라이언은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눈을 떴다. 그리고 빛을 비춘 그는 너무 놀라 입을 벌리고 물을 마셔버렸다. 그렇게 기침을 하며 일단 공기주머니까지 몸을 밀어넣어 일어선 그는 마틴의 축 처진 몸을 보며 숨을 쉬었다. 그러나 이는 치명적인 선택이었다. 이 공기주머니의 대기는 이제 산소 농도가 매우 낮아 인체에는 독성 기체나 마찬가지였던 것이다. 쓰러진 친구를 바라보며 의식이 서서히 희미해진 브라이언은 친구 마틴처럼 그 자리에 쓰러져 끝내 이 좁고 차가운 동굴 속에서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다. 동료가 전부 떠나 이제 혼자 남은 도널드도 잠수를 시작했다. 천천히 앞으로 기어가던 도널드는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로 친구들의 시신을 비집고 생명의 방에 들어가서 휴식을 취하려고 일어섰고 결국 그도 브라이언과 같은 결말을 맞이했다. 처음 공기주머니를 통과한 3명의 탐험가들은 썸프 통과 지점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10분, 20분, 30분 그들은 소리도 질러보고 동굴 벽을 쳐보기도 했지만 아무런 신호도 오지 않았다. 동굴 내부에 무서운 침묵이 찾아왔다. 생존한 3명은 동료들의 응답이 없음을 깨닫고 공포에 휩싸였다. 그들 역시 되돌아가서 구조를 시도하고 싶었지만 원인도 모르는 채로 그렇게 들어갔다가는 뭔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살아남은 3명의 탐험가들은 극도의 공포와 절망 속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동료들을 구하러 되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탈출할 것인가. 결국 그들은 현실적인 판단을 내렸다. 이미 수십 분이 지난 상황에서 동료들이 생존했을 가능성은 희박했고 아니면 그들이 그저 썸프를 통과하지 않고 되돌아갔을 수도 있을 것이었다. 오후 6시경 살아남은 3명은 랭스트로스 동굴 입구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의 모습은 참혹했다. 웨슈트는 찢어져 있었고 얼굴은 걱정과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들은 근처 버크덴 마을로 돌아가 긴급 구조를 요청했다. 3명의 대학생의 목숨이 위험하다는 것을 들은 구조대는 즉시 비상 상황을 선포했다. 랭스트로스 팟의 입구로 급파된 구조대는 흔적을 통해 수중 구간을 통과하지 않은 3명이 동굴에서 다시 나오지 않았음을 즉시 알아차렸다. 입구 근처에 남겨진 여분 장비들과 로프 흔적이 그들이 여전히 동굴 깊숙한 곳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밤이 깊어가는 가운데 시작된 구조 작업은 처음부터 극도로 위험했다. 전문 구조대원들도 랭스트로스 팟의 수중 구간은 정확한 지도조차 작성되지 않은 미지의 영역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가장 숙련된 동굴구조 전문가 2명이 특수 호흡 장비를 착용하고 수중 구간에 진입했다. 그들의 임무는 단순했다. 생존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즉시 구조하는 것.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구조대원들이 공기주머니에서 3명의 희생자들을 발견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그리고 공간이 너무 좁아 구조 작업 자체가 추가 희생자를 만들 위험이 너무 컸다. 결국 몇 주 뒤에나 전문 동굴 다이버들의 도움을 받아 시신들을 수습할 수 있었다. 1976년 랭스트로스 팟 사건은 영국 동굴 탐험계에 거대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는 영국 동굴 탐험계에서 두 번째로 큰 참사였으며 동굴 탐험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하지만 3명의 젊은 탐험가들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적당히만 지켜지고 있던 동굴 탐험 안전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고 이 수중 구간이 있는 동굴 탐험에서는 엄격한 프로토콜이 수립되었다. 공기주머니에서의 장시간 체류 금지, 적절한 호흡 장비 없이 수중 동굴 진입 금지 등이 새로운 표준이 되었다. 오늘날 랭스트로스 팟은 여전히 도전적인 동굴로 남아있다. 하지만 현대의 탐험가들은 훨씬 안전한 장비와 기술로 이곳을 탐험한다. 뉴캐슬 대학교 동굴 탐험 클럽은 매년 이들을 기리는 추모 행사를 열며 안전한 동굴 탐험의 중요성을 새로운 세대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발생한 랭스트로스 팟에서의 사망자는 무려 0명이다.